라라라라라. 2024년 2월 위리겐 클럽은 브래들리, 관사, 맥코넬, 단스와 같이 어린 선수들을 토대로 역사적인 리그컵 우승을 만들어냈고 아르네 슬롯은 위리겐 클럽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다시 한번 리그컵 결승행 티켓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새삼 클럽의 자진사임 발표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놀랐고 단 1년 만에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는 현재의 상황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아르네 슬롯이 얼마나 위대한 걸음을 하고 있는지 이 순간을 여러분들도 즐기면서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긴 말 필요 없이 리버풀이 어떻게 토트넘을 상대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승. 우선 경기 내용에 앞서 결승전 날짜를 보시죠. 영국 현지 날짜로 3월 16일 일요일 웸블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 시간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지난 시즌에는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 12시에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오후 시간대에 경기가 잡힐 거라서 3시라면 한국 시간 월요일 새벽 12시, 2023년 맨유 리그컵 결승은 4시 30분에 열리면서 이를 한국 시간으로 본다면 월요일 새벽 1시 30분 이런 사례가 있으니 리버풀도 대략적으로 12시, 새벽 1시 30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리그컵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면서 리그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본래 3월 15일 아스톤빌라 원정 경기가 있었으나 리그컵 결승전이 잡히게 되면서 아스톤빌라와의 경기는 2월 19일 수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리버풀이 일주일가량 휴식을 취할 수 있던 기간이었는데 현지 시간으로는 저녁 7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0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 경기가 진행됩니다. 일정이 다시 변동되면서 리버풀은 챔스 플레이오프 기간에도 휴식이 없습니다. 2월 10일 FA컵 4라운드, 2월 13일 에버튼 원정, 2월 16일 울브스, 2월 20일 아스톤빌라 원정, 2월 24일 맨시티 원정, 2월 27일 안필드에서 뉴캐슬. 남은 2월 일정이 정말 빠듯해졌죠. 이렇게 끝나면 챔피언스리그 16강 일정이 시작되면서 3월 A매치 기간 전까지 다시 3-4일 간격의 경기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리그컵 결승에 진출한 것도 좋고 FA컵도 5라운드 진출 확률이 높다 보니 3월 일정도 추후 확정되면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앞으로 리그 종료까지 계속 3-4일 경기 간격을 유지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아놀드만 경미한 부상이 있을 뿐 단 한 명도 부상으로 이탈하지 않았을 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이러한 선수 관리가 2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유지만 잘해주면 트로피 2개 정도는 들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심히 지켜보시죠. 이제 본 내용으로 갑시다. 압박 차이. 이 경기는 지금의 최종 기록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토트넘의 유효 슈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 득점 값은 3.8대 0.2, 점유율과 경기 지배 관련된 스탯들은 당연히 리버풀이 압도적으로 높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PPDA, 압박 강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이 값에서 리버풀은 8.2, 토트넘은 18.2, 낮을수록 압박 강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수치에서 리버풀은 강팀답게 8.2, 대단히 낮은 값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은 리버풀의 압박을 쉽게 풀어내지 못하며 후방에서 많은 숫자의 패스를 돌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18.2, 이는 상대 수비수와 미드필더가 편하게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압박 강도가 낮았다. 프리미어리그 기준 토트넘의 평균 PPDA는 8.69였습니다. 이는 리그 1위에 해당되는 기록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시스템에는 하이 프레싱, 높은 라인에서의 강한 압박이 기본 베이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1점이라는 스코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내려앉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내려앉으면서 운영하면 리버풀의 볼 소유 시간이 워낙 길어져서 본인들의 템포를 가져갈 수가 없죠. 이런 점에서 토트넘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운영을 한 것이 실제 결과로도 이어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 차이가 선제골 과정 그리고 경기 전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토트넘의 골키퍼 킨스키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의 압박 포지셔닝을 봅시다. 여기서 리버풀의 압박 포인트 첫 번째는 당연히 맨투맨 방식입니다. 상대 6-8번 라인에는 소보슬라이와 존스 두 명의 미드필더가 붙고 중앙으로 좁힌 그레이는 각포가 붙습니다. 누네스와 살라는 자신 앞에 있는 골키퍼 센터백을 마크하며 지금의 상황에서 완전히 압박에서 풀려있는 선수는 단소가 유일합니다. 압박 두 번째 포인트, 약발 패스, 패스길 유도. 골키퍼 킨스키는 오른발잡이입니다. 현재 누네스가 킨스키의 왼쪽 패스 루트를 차단해버리면서 패스길 하나가 아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오른발로 측면을 열어주려 해도 살라의 포지셔닝을 봤을 때 쉽게 패스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리버풀은 중앙에 강한 맨투맨을 붙여놓은 6-8번을 향해 패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패스 미스를 통해 공격 전환을 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했죠. 더불어 여기서 스펜스가 왼발잡이가 아닌데 반대발 풀백으로 레프트백이 서 있는 것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현재의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리버풀은 킨스키, 비수마, 단소 혹은 그레이 이런 식으로 뒤에서 오는 압박을 감안하더라도 패스를 빼야만 합니다. 지금 언급한 두 가지 압박 포인트를 토대로 다음 장면을 봅시다. 하지만 킨스키는 6, 8번 선수들을 상대로 강한 맨투맨 압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기에 패스를 주지 못하고 측면에 있는 스펜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여러 선택지가 사라졌다 보니 우측으로 패스를 시도하는데 지금의 패스 선택지는 최악에 가깝죠. 스펜스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 봅시다. 앞서 말한 대로 오른발잡이 풀백이 터치라인에 붙어서 공을 잡으면 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오른발을 기준으로 패스기를 봐야 하는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센터백에게 줄래? 아니면 전방에 있는 미드필더에게 줄래? 살라가 라이트백에게 맨투맨을 붙자 패스 각도가 사라지고 전방에는 그라벤베르가 맨투맨을 붙어있어 패스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센터백을 향한 패스기를 하나랑 오른발로 드립을 쳐서 개인의 역량으로 돌파해야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소보슬라이의 손짓을 보시죠. 누네스에게 센터백을 향해 압박을 가하라고 합니다. 압박을 통해 직접 볼을 빼내는 것도 좋지만 지금과 같이 측면으로 몰아넣고 패스 선택에서의 실수를 야기하는 것이 압박의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리버풀은 얼마나 완벽하게 압박을 이행했고 자신들이 유도한 약발 패스 미스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죠. 스펜스의 다음 판단을 봅시다. 둘 다 패스 주지 않고 뒤로 드리블을 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앞뒤로 볼을 빼낼 수 있는 상황은 없어지고 보다 멀리 오른발로 반대 전환킥을 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각포가 대기하고 있죠. 압박은 이렇게 계속 어려운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스펜스는 무리하다 판단하여 곁에 있는 데이비스에게 줍니다. 데이비스가 받는 상황에서도 똑같습니다. 왼발로 공간을 열 수 있는 킥의 방향은 전방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롱볼을 택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선수들에게 맨투맨이 알맞게 붙어있죠. 데이비스의 롱킥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라벤베르에게 커트를 당하며 다시 누네스가 있는 위치로 볼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터치 미스가 있어서 볼 소유권이 다시 넘어갔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 압박을 했는지 잘 아시겠죠? 첫 번째, 9번 다르윈 누네스가 골키퍼의 센터백 패스기를 차단한다. 두 번째, 6, 8번 미드필더를 향해 강한 맨투맨 압박, 패스 유도. 세 번째, 반대발 풀백인 스펜스를 향한 패스 유도, 패스길 차단. 네 번째, 롱패스를 시도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 얼마나 리버풀의 압박 체계가 디테일하게 완벽히 수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10초 정도 더 흘러서 리버풀이 중원에서 볼을 빼앗긴 순간을 더 봅시다. 저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원 손해.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원에 인터넷 TV 48만원, 가전 렌탈 30만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네요.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코나테가 중앙에 있는 존스에게 패스를 주는 상황입니다. 존스는 내려오면서 가볍게 패스를 받으려 했는데 코나테는 되려 앞쪽으로 볼을 넣어주면서 먼 쪽으로 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죠. 뒤에서 오는 히찰리송의 압박에 대처하지 못하며 볼이 끊기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얘기하자면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역습은 리버풀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어렵습니다. 물론 위험한 상황이지만 1차적으로 토트넘의 공격수들이 리버풀의 최후방 센터백들과 1대1 맨투맨 방식으로 붙어있는 와중에 커티스 존스가 볼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르네 슬롯이 추구하는 좁은 형태의 풀백 포지셔닝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역습을 허용하더라도 현재 4-5명의 선수가 중앙을 좁혀 1차적인 역습 속도를 늦추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즌 축구를 보면서 위협적인 역습을 당하는 빈도가 적은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토트넘 입장에서 얘기하면 지나치게 내려앉아서 손흥민, 히찰리송, 클루셉스키 3명의 공격 자원이 현재 라인에 있으면 역습에서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볼이 끊긴 시점에서 스프린트의 강도가 세지고 거리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공격수 위치를 꼭 기억하세요. 다음 장면을 봅시다. 그래서 클루셉스키에게 이처럼 볼이 전달되는 순간을 보시면 공격수들은 스프린트로 저 수비수 뒷공간까지 엄청 빠르게 뛰어가야 합니다. 체력 소모는 당연하고 효율값이 나올지 의문이죠. 리버풀은 앞서 말한 대로 풀백이 좁혀져 있는 형태로 볼을 빼앗기더라도 빠르게 중앙을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풀백을 좁혀 활용했을 때 최대 장점이라 볼 수 있죠. 손흥민, 사르, 히찰리송은 반대편 공간을 향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클루셉스키는 자신도 비수마에게 주고 공간을 향해 뛰어가려 합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비수마가 볼을 잡고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빠르게 뒤에서 소보슬라이가 압박을 가합니다. 존스는 풀백이 안으로 좁혀 숫자를 높여주었기 때문에 자신도 볼을 빼앗기 위한 수비 행동을 할 수 있었고 볼 탈취에 특화되어 있는 소보슬라이가 비수마에게 압박하며 패스 실수를 유도합니다. 아까 말한 공격수들의 포지셔닝이 왜 중요한지 여기서 나옵니다. 높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다면 한 번의 패스로 측면을 열 수 있는데 낮은 지점까지 모두가 내려와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공을 보면서 스프린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 패스를 주는 입장에서도 타이밍 맞추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 이런 트랜지션, 공수전환 과정에서 패스미스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토트넘에서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비수마는 정확히 사르, 손흥민 사이로 패스미스를 해버리죠. 여기서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말해줍니다. 공격수의 위치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 바로 또 나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스펜서와 함께 살라의 수비를 맡았습니다. 즉 브래들리를 마크 안 하더라도 살라를 우선시하며 2대1 수비 구도를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공수전환에서 이렇게 뺏겨버리면 살라에게는 스펜스만이 유일하게 남고 손흥민은 이 공간을 내려와서 커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포스텍이 얼마나 손흥민을 갈아넣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라벤베르는 곧바로 살라에게 패스. 살라가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을 보시죠. 윙이 내려와서 오버래핑하는 선수를 잡지 못하니까 지금처럼 미드필더 2명이 풀백 근처에서 공간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러면 박스 안에는 비수마만이 유일한 미드필더로 존스, 소보슬라이 2명의 미드필더의 박스 진입을 막을 수가 없죠. 살라는 아웃프론트로 크로스를 올립니다. 누네스의 슈팅 시도가 미스로 벗어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존스의 박스 침투입니다. 위에 미드필더 2명이 이미 붙어버리고 비수마는 중앙 공간을 방어하면서 존스가 들어오는 것을 센터백 단소가 맡게 됩니다. 단소, 그레이 모두 존스의 박스 진입을 견제하다 보니 애매하게 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흘러서 각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각포의 슈팅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존스가 들어오면서 그레이가 존스를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포가 훌륭한 슈팅을 통해 득점을 했지만 그 안에는 또 여러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미드필더의 박스 공략, 숫자 높이기, 역압박을 통한 공수전환, 이 모든 과정들이 다시 한번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리버풀은 전반전에 선취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그 이후로 3골이 더 터지면서 4대0 완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에는 압박에 대한 효율이 양팀의 결과를 크게 갈라놓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선취 득점에서 나온 리버풀의 디테일한 압박 구조, 선수들의 포지셔닝 배치에 대해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도 리버풀 경기를 보는 데 있어 더 흥미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